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어갑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어디죠? 네,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근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대구 황금 2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윤호 기자도 불러보겠습니다. 나 기자는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광주광역시 첨단 2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부터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에서는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한 시민들부터 목발을 짚은 채 발걸음을 옮긴 시민들까지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기표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젊은 부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표가 더 소중하고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왔다는 거에 그냥 큰 의미 두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저희만 좀 신경 썼으면 지금은 좀 이제 애기를 위한 정책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후 12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21.9%, 전국 투표율 22.9%보다 1%포인트 낮습니다. 아직 사전 투표율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총 유권자 수만 83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은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 영등포 초등학교를 포함해 오늘 서울에는 2,200여 곳의 투표소가 마련되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서울 사전 투표율은 34.28%로 전국 평균 34.74%와 비슷했는데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오늘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1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통상 대선 투표는 저녁 6시까지지만 이번처럼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2시간 연장 운영하는 겁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고 여권과 복지카드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는데 캡처본은 허용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을 현장에서 구동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투표 관련 주의사항 잘 숙지하셔서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역시 이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요. 사전 투표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전 내내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투표소가 문을 열 때부터 이곳을 지켜봤는데 수시로 계속해서 이제 긴 줄이 늘어서면서 정말 강한 투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가족이나 또 반려견과 함께 투표를 하러 온 시민부터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까지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대구와 경북을 합해 420만여 명의 유권자가 1,500여 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정오 기준 투표율은 대구가 28.7%, 경북이 26.1%로 전국 투표율 22.9%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위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인 만큼 선거 당일 투표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던 거로 보이는데요. 역대 선거에서 봐도 대구 경북 지역은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가 지나면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면서 정확한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표심이 변화를 택할지 혹은 기존 지지 성향을 유지할지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치권의 승리 공식은 대구 경북에서 70% 넘는 표를 받는 거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경북 안동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역 공략에 나섰고 역시 대구에 연고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할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승리 공식대로 몰표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표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 같은 곳인데요. 사전 투표율도 50%를 넘길 정도로 높았죠. 자, 나현우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투표소는 지금 다소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이곳 투표소 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투표소에 오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임시 공휴일이지만 일찌감치 투표를 한 뒤 출근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이곳 광주 5개 구 357곳, 전남 22개 시군에 806곳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투표 관리 인력만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10,000명이 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높았는데요. 지난주 이틀가 치러진 이 대선 사전 투표에서 전남이 사전 투표율 56.5%로 전국 1위였습니다. 전북이 53%로 2위, 52.1%를 기록한 광주가 3위였는데요. 호남 지역 모두 이 전국 사전 투표율 34.7%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로도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광주 지역 역대 최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92.4%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92.5%를 넘겨보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투표 상황 모두 알아봤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김근우, 나윤호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효표 검증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을 소중한 나의 한 표, 혹시나 무효표가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효표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는지 투표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유권자가 위풍당당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실수로 도장이 절반만 찍혔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너무 놀란 걸까요? 도장을 찍기는 잘 찍었지만 다른 칸에도 빨간 인주 흔적이 살짝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다행히 유효입니다. 다음 유권자 입장합니다. 생애 첫 투표일까요? 유난히 긴장한 것 같죠? 손이 떨려서 여백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 칸에 꾹 인주를 찍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란에 정상적으로 찍혀 있다면 역시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도장을 잘 찍은 뒤 반으로 접었는데 다른 후보자 칸에 옅게 번졌습니다. 다행히 유효표입니다. 그렇다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씩씩하게 들어가는 마지막 유권자. 두 칸에 걸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무효, 사표가 됩니다. 다른 도장이나 사인, 지문을 이용하는 것도 무효. 후보를 잘 찍어놓고 여백에 글자를 써도 어김없이 무효표가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오늘 배운 대로 소중한 한 표를 정성껏 행사합시다. 자, 이제 투표장으로 출발! 네, 오늘 결전의 날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역대 대선 후보들은 대구 경북에서 득표율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뚫지 못한 건데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가 나선 이번에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의 관전 포인트 최민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부르는 TK는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10%도 안 되지만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무려 5명을 배출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선 절대 험지이기도 한 곳인데요. 역대 대선 득표율에서 보듯 TK 성적표는 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들조차 심지어 영남 출신에게도 이 30%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대선 땐 20% 초반 득표율에 머물렀는데 이번엔 TK 아들 간판을 내걸고 30% 아성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집토끼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3위 후보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3년 전 초박빙 승부 때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로 진보 표심이 나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탄핵 직후 치러진 8년 전 장미 대선 당시에도 홍준표, 안철수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1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대중과 정주영, 이인재 후보까지 대선마다 3위 후보가 의도치 않게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거대 양당 사이 단일화 러브콜을 뿌리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반 대통령이 나올지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선 득표율 50%를 넘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나들면서 진영 내에선 역대 최고치 득표율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생긴 조기 대선이라 심판 성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지만 입법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듯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심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할 키워드 TK와 3위, 과반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YTN 개표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YTN 최민기입니다. 네, 최근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이 정치 성향에 굳어진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년층의 성향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20대 남녀는 정치적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려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혜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대 남과 2대 녀. 그러니까 20대 남녀가 선거 전면에 등장한 건 3년 전 지난 대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과 미투 운동 등의 젊은 남성층의 반발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고, 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맞불을 놨습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공격적인 선거 전략이 된 겁니다. 당시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대 남녀는 눈에 띄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았고, 또 여성은 민주당의 호응도가 컸는데 실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71%로 높았습니다. 0.73%포인트 초박빙 승부였던 걸 기억하면 2대 남녀의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볼만합니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서 20대 남성 투표율은 또래 여성보다 한참 뒤지는데요. 국민의힘이 확 쪼그라든 원인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다시 대선입니다. 3년 전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2대 남녀는 조금씩 다른 표정인데요. 이는 지지율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10%대, 또 20대 여성의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10%대입니다. 18년 만에 여성 후보 없이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10대 공약에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을 넣지 않는 등 조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스윙보터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 남녀를 통합하는 것도 정치권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대선 오후 1시 투표율이 62.1%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반영한 수치인데요.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치러졌었죠. 그 당시 사전 투표율은 34.74%입니다. 자, 이것을 반영한 최종 수치 오후 1시 투표율은 62.1%입니다. 거소, 선상, 제외 투표가 모두 반영된 수치고요. 자, 20대 지난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은 61.3%였고요. 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은 55.5%였습니다. 자, 그것보다 지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오후 1시 사전 투표율을 반영한 수치의 투표율은 62.1%로 집계돼 있습니다. 행복은 방울방울, 금빛 활시위를 담긴 양궁전설이 두 아이 엄마로 인생 2막을 준비합니다.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결승선을 향해 폭풍 질주. 현란한 핸들링은 기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더 빠른 레이스를 위해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을 염원합니다. 이 시각 경기 투표율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골 이발소가 MG 명소가 됐습니다. 드라이기에 자영업자 바람을 싣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기울지 않고 다 함께 가는 미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인천 투표율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장에서 깃발로 뜻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수겠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국민들이 더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 투표율입니다.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항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태극마크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 시각 충남 투표율입니다. 한가득 희망을 실은 풍선이 하늘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바람이 담겼을까요? 우리의 바람으로 가득 찬 이 풍선처럼 기회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이 시각 충북 투표율입니다.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안전한 나날을 꿈꿉니다. 누구도 재난에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정책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세종 투표율입니다. 연날리는 꼬마에겐 바람이 반가운 친구입니다. 엄마와 딸이 하늘 높이 소망을 띄웁니다.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 없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높이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 시각 대구 투표율입니다. 하얀 천이 산들바람을 머금고 깊어집니다. 오색 빛깔에 오색 염원을 담습니다. 누구나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북 투표율입니다. 들숨 날숨이 싱그러운 선율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소리일까요? 악기가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듯이 우리나라의 정치도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부산 투표율입니다. 캔버스 가득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을 담아온 화가는 어떤 세상을 원할까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각 울산 투표율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바람을 품습니다. 거제도 풍차도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지켜봅니다. 저는 청년들이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걱정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경남 투표율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도약할 때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합니다. 지구촌 시대, 우리 지평선이 넓어집니다. 국민들이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 시각 광주 투표율입니다. 70년 바람을 빚은 장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부채 합죽선을 만드는 인간 문화재의 소망을 들어봅니다. 우리 전통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전남 투표율입니다. 스치는 바람결에도 풍경은 화답합니다. 작은 울림도 놓치지 않는 세상이 올까요? 작은 목소리도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전북 투표율입니다. 강한 바람이 거대한 에너지로 변하듯 우리의 바람이 모여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강원 투표율입니다. 아빠 품에서 미소 짓는 아이, 바람개비 숲에서 단란한 가족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 투표율입니다. 각양각색 우리의 마음이 모여 거대한 바람, 하나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입니다.
대선 관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각 오후 1시에 투표율이 62.1%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반영이 된 거고요. 거소, 선상, 제외 투표 모두 반영이 된 수치가 62.1%입니다. 지난 대선을 통틀어서 동시간대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2.3 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정치적 지형 변화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 대선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국민들께서 어느 사람이 자기의 이런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조금 더 깊게 투영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네. 결국에는 역대 최대의 이런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보수 지지층들은 사전 투표를 꺼립니다. 네. 사실상 저도 이제 지역구에 있어 보면 이게 이번에도 좀 이게 진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 투표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본 투표일에 투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보수로서는 지금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PK, TK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 쪽에서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많이 좀 결집되지 않겠나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이 반영이 된 투표율을 지역별로도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사전 투표율에서 조금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역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 중에서 가장 낮았던 지역이 대구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이 21%, 23%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들도 본 투표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했던 그런 네. 측면들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호남 지역이라고 대표되는 곳은 사전 투표율이 50% 이상씩들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 후반대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들이 좀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8시까지가 투표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7시간 정도가 더 남았거든요. 네. 전체적인 투표율은 마지막까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한 3개 정도의 대선 상황을 보면 거의 70대 거의 후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비슷한 70대 후반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그 사전 투표율이 보면 호남권에서 그동안 조금 높았거든요. 지난번 사전 투표율 보면 사전 투표율 임하는 그 유권자들이 보면 본 투표율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그 사이 어떤 돌발 변수가 벌어지더라도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남이 민주당이 좀 텃밭이다 보니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탄핵 심판, 내란 종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전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영남권은 지금 이제 본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방금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어떤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막판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봤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로 쏠리는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 상황을 조금 지켜본 게 아닌가. 그래서 막판까지 아마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본투표로 놓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 볼 때는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반작용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아마 영남권에서 나름대로 아마 보수 정당이나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나름대로 지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 투표율이 좀 높은 그런 부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역별 투표율,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북 순창이 80%를 넘었습니다. 80.8%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남과 전북, 광주는 70%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여주 지역이군요. 53.1%입니다. 부산 사하 지역, 경남 사천 지역도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은 잠시 뒤에 Y스테이션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선 후보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일간의 치열한 유세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이 투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 역대 대통령들도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온 이후, 결과가 어느 정도 점쳐진 이후에 나오셔서 자신의 의사들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보니까 오늘 밤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행사도 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당락의 유무를 떠나서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는 않았지만 네. 즉시 의사를 밝히고 국민들 앞에 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역시 자택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택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아까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대선 후보들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네. 투표 결과가 나오는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기에 당사라든지 우리 예정된 곳으로 네. 그쪽으로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는데 마지막 유세지를 좀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광장을 선택을 했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을 선택했습니다. 후보들에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곳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유세를 처음 시작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네. 마지막 유세를 여의도 광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번 6.3 조기 대선이 지난 12.3 비상겸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그 12.3 비상겸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광장이라는 곳, 특히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가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광장인데 이것을 갖다 보여주기 위한 곳이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 또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민들께서 바로 국회 앞으로 모여주시고 그 국민들의 힘으로 계엄군을 막아내었던,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의 담장을 넘어가게끔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이번 이 비세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고 네. 그 비세혁명의 완성이 곧 이 정권 교체에 의한 그 민주적 정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이 광장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마지막 유세를 여의도 공원에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 서울시청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 이 대부분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하고 또 독재 저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이번에 행정 권력에다가 만약 사법 권력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뭐 독재 국가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대법원 근거 차에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서울시청으로 한 거는요. 아마 그동안 보면 역대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뭐 이명박 후보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뭐 전 후보 때도 그렇고 대부분 여의도 그 우리 청계천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막판에 아마 대역전극을 바라는 그런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이겨왔던 그 대선 승리의 공식을 조금 갖고 싶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네, 어제 김문수 후보 유세장에는 가족들도 총 출동을 했는데 어제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 저는 부산에 그 체육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전해들었는데 네.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은 우리 경선 후보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경선에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
모든 후보들이 경선 후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가족들까지 이래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유세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그 의원들도 많이 갔었거든요. 네. 의원들도 뭐 어떤 우리가 말하는 개파 뭐 친한계님 뭐 친윤계님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런 작은 차이를 다 극복하고 네. 그다음 작은 갈등을 다 극복하고 정말 이재명 정권 이래 독재를 할 수 있다는 1인 체제에 이런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단결하자 합치자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세가 이렇게 잘 장식되었다, 잘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여의도 광장에는 혹시 가셨나요? 저도 지역에서 끝까지 선거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열기를 실제로 뭐 생생히 전달받고 피부로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이 여의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김진욱 대변인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나왔던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12.3 계엄으로 인해서 여의도로 옮겨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까지도 보는데요.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을 수 있게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왔었거든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 또 권력자들에게 굴림 당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의도에서 이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들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22일간의 유세 활동도 잠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었고요. 경기 대전을 거쳐서 곧바로 영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은 사실 호남인데 여기보다 험진 영남을 우선 찾았거든요. 영남에 이렇게 공을 들인 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좀 압도적인 심판이 필요한 선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난 22년 대선에서 TK, PK 지역, 이 지역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 20% 초반대, 또 부산 부울경 지역에서는 한 30% 중반대를 기록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보다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만 압도적인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을 이룰 수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 통합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새롭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 더 많은 힘을 보태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영남 지역에 공을 좀 많이 들였다 이런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가 여전히 크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의 어떤 그 교두보들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또 호남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그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본 유세 일정에서는 영남권을 했습니다만 그 앞서서 했던 경청 투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강원권이라든지 본 유세에서 좀 가기가 어려운 것들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방문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비전을 충분하게 선보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우선적으로는 영남을 돌았고 그 바로 이어서 호남권으로 이어갔던 그런 그 일정들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네. 민주당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갈등 해소였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뭐 양극화는 있어 왔고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전 국민적 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 지형을 보면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영남권은 뭐 보수적 지지세가 강하고 호남권은 진보세가 강하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영남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남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실제로 그 통합을 위한 길을 미리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남권에서 추진을 하고
하고 첫 번째로 이런 유세 활동을 했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우리가 진짜 보수다, 중도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유세 동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뭐 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 계속 내세운 게 민주당에서 배출한 첫 TK 대통령이라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마 이번에 아마 여론조사 공표되기 직전까지 발표된 걸 보면 영남권을 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권을 공략을 한 게 된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국민의힘의 텃밭이 영남은 좀 내버려 두고 먼저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먼저 공략했어야 되는데 네. 그나마 첫 유세도 보면 서울에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TK를 바로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두 번째 탄핵된 보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TK하고 PK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이 좀 흔들렸거든요. 거기다가 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가 교체되는 그런 소동도 겪다 보니까 네. 유권자들 굉장히 또 실망한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 초반에 먼저 어떤 안방인 국민의힘의 텃밭부터 지키고 나가야 된다. 거기다가 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그때 TK하고 PK에 대해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나중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뒤늦게나마 유세에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나름대로 아마 이 뭐 상당히 보수 결집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나. 거기다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유세 지원에 참여하면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예. 안방 사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지금 뭐 말씀 잘 하셨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경선 과정에서 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후보 교체, 강제 후보 교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마지막 경선에서 또 우리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간의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영남권 안에서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 수도권이 지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을 공략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PK와 TK 지역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들려버리면 다른 쪽을 아무리 공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들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아무래도 영남 지역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맡겨두고 선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남 쪽으로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문 횟수는 수도권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가야 되는 곳은 수도권이고 수도권에 있는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분 계세요. 호남권으로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쪽도 표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보완을 했다. 예. 함께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네. 그런 방법으로 또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전략을 짜서 이런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YTN 특설 스튜디오 Y스테이션 연결해서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반환점을 돌아 오후 투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이 YTN의 소중한 인증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 사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사전투표 보시면 손등에 빨간 도장을 찍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족, 연인과 함께 예쁜 인증사진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인증샷을 남기는 방식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에 빨간 도장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주권자의 권리 꼭 행사하시고요. 무료 문자 샵 0240으로 YTN의 인증 메시지 보내서 소소한 추억도 함께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62.1%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시도별 투표율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 투표율인데요. 이 시각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의 투표율 현재 74.1%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부산이네요. 부산의 투표율 58.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투표가 합쳐진 수치입니다. 네, 이번엔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 전 대선과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과 오늘 대선까지 이 4차례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한 선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가 집계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했는데 지난 투표와 그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1시 30분을 지난 현재 전국 투표율 69%를 조금 지나 62.1%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진행된 대선 때는 이 시각 투표율이 61.3%였으니까요. 지난 직전 대선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오후 1시 기준으로 38.3%를 기록했었고요. 지난해 총선에서는 53.4%를 기록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게 이렇게 수치로도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가 1시에 포함됐기 때문에 선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역대 대선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시 기준이고요. 지난 2012년 18대 대선부터 3년 전 20대 대선까지 투표율 같이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수치가 합산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한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했을 당시 이 시각 투표율은 45.3% 투표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던 걸 감안해야겠지만 올해 대선의 이 시각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게 바로 19대 대선인데요.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는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55.5%였고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나섰던 지난 20대 대선 때는 이 시각 투표율이 61.3%를 기록했었습니다. 3년 전은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오후 7시 반까지였죠. 이번 대선은 거리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비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19대, 20대 대선 모두 보시는 것처럼 오후 1시 이후에 투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2년 노란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투표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건 사전투표 수치가 합쳐지기 때문인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시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이 시각 투표율 61.2%인데요. 서울 25개 구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 바로 노원입니다. 62.7%고요. 반대로 최저 투표율 기록하고 있는 곳 강남입니다. 57.4%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승부처지요. 경기의 투표율 보겠습니다. 경기의 이 시각 투표율 61.6%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이 현재 66.7% 투표율 보이면서 가장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주는 53.1% 투표율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 풍요한 게 인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투표율 60.1%인데요. 인천에서는 현재 옹진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70.1%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미추홀의 투표율이 최저 투표율이네요. 56.8%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지역이죠. 대전의 이 시각 투표율 62.1%입니다. 대전 유성의 투표율이 64.4%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대전 동구는 현재 61% 투표율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중원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죠. 충남 보겠습니다. 충남의 이 시간 투표율 60.3%인데요. 충남에서는 계룡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67%고요. 천안 서북이 최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57.1%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죠. 충북의 이 시각 투표율 61.3%입니다. 충북 단양에서는 70.5%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서 가장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청주 흥덕은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57.8%입니다.
네, 이번엔 보수의 텃밭으로 가봅니다. 대구 투표율 현재 59.3%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군위의 투표율이 최고 투표율입니다. 71.3%. 반대로 달성이 최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57.3%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경북으로 가보죠. 경북의 이 시각 투표율은 61.8%입니다. 경북 영양에서는 현재 70.8%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경북 구민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57.2%입니다. 네, 낙동강 벨트를 품은 곳, 보수의 관문인 부산으로 가봅니다. 현재 58.5% 투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남구가 62.2%로 최고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사하구가 최저 투표율입니다. 56.4%입니다. 네, 그리고 영남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죠. 울산의 이 시각 투표율 60.5%입니다. 울산 중구는 61.6% 투표율 보이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울산 남구에서는 59.3% 투표율 보이면서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죠. 경남도 보겠습니다. 현재 60.5% 투표율 기록하는 가운데 하동이 69.4%로 최고 투표율, 사천이 53.7%로 가장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호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남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의 이 시각 투표율 71.6%입니다. 광주 남구는 현재 73.2%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광주 광산은 70.3%로 가장 낮은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이죠. 전남 가보겠습니다. 전남의 이 시각 투표율 74.1%입니다. 전남에서는 구례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데요. 79.7%고요. 광양이 71.1%로 최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 텃밭인 전북의 이 시각 투표율 72.2%입니다. 전북 순창은 82% 투표율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전북 군산은 68.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심의 변화가 큰 곳이죠. 강원 가봅니다. 63.5%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 투표율은 화천입니다. 70% 투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양구는 최저 투표율입니다. 56.8%가 투표장을 다녀가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제주의 이 시각 투표율 60.3%입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현재 60.7%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현재 60.1%의 투표율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 수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 6개가 보이시죠? 원 크기가 클수록 유권자가 많은 겁니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 바로 경기 인천 권역입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인원이 1,400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2.3%에 달았는데요. 이 시각까지 61.4%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합친 영남 지역입니다. 자, 영남 지역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보수를 강조한 만큼 이곳 표심도 더욱 주목이 됐었는데 이 시각 투표율 60%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요. 전체 유권자가 829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61.4%가 투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 지역도 인구가 꽤 됩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가 합쳐진 숫자인데요. 이 시각 충청의 투표율은 61.5%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투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죠. 호남 지역의 투표율 현재 72.8%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강원과 제주 지역은 이 시각 투표율 6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 상황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6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전국 지도 보이시죠? 색깔이 진한 쪽이 투표율이 높은 지역, 반대로 옅은 쪽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인데요. 이렇게 5단계 색깔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전 투표가 집계되기 전인 오전만 해도 호남의 투표율이 낮으면서 옅게 보였었지만 사전 투표가 합산되면서 호남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이 시각 가장 투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은 전북 순창입니다. 82%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 경기 여주입니다. 53.1%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분들은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7개 시도별 투표율도 알아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60% 초반부터 70% 중반대까지 다양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의 투표율 74.2%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부산입니다. 현재 58.6%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세 차례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대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전 세 번의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 최종 투표율이 77.2%를 기록했었고 3년 전에도 양 진영의 결집 속에 77.1%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었죠. 오늘 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최종 투표율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표율 자세히 살펴봤고요. 유권자분들,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텐데요. 이번엔 색다른 시선으로 이번 대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말로 하는 예술이라고 하죠. 후보들은 선거 기간 유권자 마음을 끌기 위해 말의 전쟁을 펼쳐왔는데요. 네, YTN 선거단은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거대 양당 후보들이 했던 발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후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뽑았습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빨간색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내란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키워드가 중간에 가장 크고 강렬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이름도 나와 있죠. 또 일, 경제, 에너지 같이 책임 같은 단어들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빨간색 키워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했던 키워드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제란 키워드가 가장 크게 보이고요. 또 방탄, 이재명, 독재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들만 뽑아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주요 키워드 역시나 내란입니다. 연설마다 10차례 가까이 입에 올렸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이시죠. 주로 계엄이나 쿠데타 같은 단어와 함께 수시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파면당한 전 정권의 책임론, 나아가서 심판을 강조한 선거 전략을 쓴 겁니다. 또 보수나 산업, 미래 같은 말도 있었는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보수층을 공략하는 우클릭 행보로 풀이되죠. 자, 수리권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보이시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없었던 건 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탄과 독재, 또 재판이란 단어도 많이 썼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켰고요. 동시에 방탄복을 입고 방탄 유리를 사용하는 상대 후보를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기업이란 키워드도 사용이 잦았습니다. 네, 후보들 전략을 보셨는데 여론은 어떤 키워드로 이들을 떠올렸는지도 보겠습니다. 주요 언론과 온라인 주요 커뮤니티, 유튜브를 역시 한 달간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켰다면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연관 검색어로 본인의 이름보다 이재명 후보 이름이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일과 보수, 계엄 같은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은 말에 포함된 것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론이 떠올린 키워드를 보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이 두 후보를 떠올릴 때 연관되는 단어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빨강색, 파랑색 이 색깔을 없애놓으면 어느 후보에 관련 키워드인지 잘 모르겠죠.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를 말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란 키워드를 함께 떠올렸고요. 또 경제, 일과 같은 단어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짧고 굵게 치러지는 거리 선거란 특수성도 있다지만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의 전쟁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말의 향연이죠. 후보들도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유권자들도 후보들을 보면서 특정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YTN 선거단이 지난 한 달 동안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주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키워드를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눠봤는데요. 박석원 앵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긍정 키워드가 있었죠? 네, 이재명 후보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 키워드 바로 내란과 계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산업, 성장처럼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좋아할 단어도 긍정적으로 꼽혔고요. 에너지나 여성처럼 이 후보가 내놓은 이 공약 관련 단어들도 긍정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부정어는 어땠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부정어 보시는 것처럼 독재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독재를 1102번을 언급했는데요. 또 중국과 CS의 대만과 같은 키워드도 보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친중 프레임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20원 커피의 커피, 또 호텔 경제학의 호텔, 그리고 아들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 부정적 발언도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 독재란 단어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또 방탄, 거짓말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단어들 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유권자들은 이런 단어를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의 부정어에는 어떤 게 눈에 띄나요? 부정 키워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단어 3개가 윤석열, 내란, 그리고 계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방증이고요. 단일화나 한덕수 이런 부정어로도 많이 언급됐는데 당내 불협화음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을 향한 온라인 민심을 살펴봤고요. 유권자의 판단은 결국 투표로 결정되겠죠. 그 결과는 YTN 개표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Y스테이션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전국적인 투표율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후보들이 영남권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이야기를 출연자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자,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을 보면은 전국의 투표율은 62.2%인데요. 영남권의 투표율을 보면은 지금 전국의 투표율이 조금 올랐군요. 64.1%입니다. 자, 영남권이 61.8%를 보이고 있고요. 호남권이 74.3%입니다. 자, 영남권, 사실 사전 투표에 나오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결집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지금 이 투표율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은 사전 투표 자체를 좀 꺼려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낮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8시까지 지금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저희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영남 쪽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과 탄핵,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대체적으로 다 잘못했다 하지만 탄핵에 관련돼서만큼은 또 찬반이 많이 나눠져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강제 후보 교체 사태로 인해서 그 지도부에 대한 성토들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우리 당이 지금 투표를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는 없지만 투표장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투표장으로 나가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최고 큰 숙제, 저희들이 가지는 숙제는 얼마나 우리 전통적 지지 기반층에서 투표장으로 나와서 직접 한 표를 주시느냐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오늘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지역인데 부산이 지금 또 약간 낮게 나오네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또 저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전 투표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이 대구입니다. 그 당시에 25.53%였는데 지금은 59%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대구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지 유세를 좀 벌이기도 했는데 보수층의 결집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선거가 당면하면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민주당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부분은 이렇게 단일화 내용을 넘어서 보수층이 겹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적 측면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투표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오늘 8시 투표가 지금 8시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호남권에서 투표권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호남권은 계엄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었던 그 계엄령과 지금의 계엄령이 사실상 다른 게 없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것이 사전 투표 와서 그리고 본 투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탄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엄을 할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대뽀는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저희가 입법부에서 견제를 하는 활동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논쟁거리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마 깊게 고민하시고 아마 투표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당선자와 그 2위 간의 득표율 격차가 얼마나 날지도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게 당선 이후의 국정 동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표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보면 50%를 넘기고 싶은 굉장히 욕심이 큰 것 같거든요.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그때 51.6% 정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동안 이제 뭐 이 선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되기 직전까지 보면 상당히 본인이 뭐 김문수 후보하고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50%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클 텐데 사실 50%를 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어떤 차기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좀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또 선거 막판에 보면 아들이 뭐 엄난 댓글 다는 여러 가지 벌금형 받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가족 전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것도 도마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후보가 그때 얻었던 51%를 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위에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특히 뭐 재판 관련된 부분들도 뭐 정지를 시킨다거나 중지를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기 정권에게 들어서는 데 있어서는 과반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통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에도 3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표차를 강조를 했었는데 지난 20대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0.73%로 근소한 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에 0.73% 차이, 그 퍼센트 포인트 차이 약 한 25만 표 정도의 차이였는데 그 차이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거의 구도가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워낙 강한 그 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지금 이제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 오늘은 또 저기 투표도 하셨던데 그 보면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결국 이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과하고 반성해내지 못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끊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또는 황교안 전 총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 보수 극우파들의 결집을 보여주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도층으로 확산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과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은 확연히 비교가 되고, 그런 표 차이라면 압도적인 심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사실 마지막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불발이 됐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최종 얼마나 될지도 사실 관심인데 이게 범보수 진영의 표를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잠식하느냐 이 부분을 국민의힘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 같거든요. 예. 네. 뭐 결국 저희들이 바라던 대로 단일화는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근데 단일화가 뭐 있으면 좋긴 하죠. 왜냐하면 네. 단일화가 되면 아무래도 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예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전부 다 국민의힘이 오지 않는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 60, 70 정도 온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준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네. 뭐 저희가 거기 매달리는 모습만 보이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 즉 끝까지 이준석 후보와 매달리는 모습만 계속 보이면 자신감이 없고 선거를 뭐 이길 수 없냐는 듯한 이미지를 저희들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선거 며칠 전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또 좀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이슈가 됐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런 요인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표 방지 심리가 있습니다. 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2강 체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1강 1중이라 보기도 하지만 2강이라 봤을 때 그럼 내가 던지는 이 한 표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이 그중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윤석 후보를 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은 뭐 투표를 할지 몰라도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표를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선을 더 넓혔기 때문에 네. 물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반감도 표현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선을 훨씬 넓혔거든요, 윤석 후보가. 네. 그렇다면 윤석 후보의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사실 이준석 후보의 향후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보수 재편과도 직결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자릿수 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두 자릿수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본인이 내세웠던 그 40대 기술론 그것을 앞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대구에 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본인이 어떤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게 세대 교체하고 어떤 보수의 교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대구 TK에서 구보수를 이제 드러내고 본인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시드머니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드머니라고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종잣돈도 되지만 어떤 보수의 불씨를 살려달라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특히 TK에서 어느 정도로 아마 본인이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TK를 이끌어 나갈 보수의 차세대로 이제 거듭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후보의 전체적인 득표율이 10%를 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네. TK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그동안의 어떤 비호감을 걷어내고 보수의 차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실 이 당선 윤곽이랄까요? 그런 거는 오늘 밤 늦게 아마 자정쯤이면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이제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은 정식으로 이제 바로 취임식을 하고 일도 바로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각 후보별로 또 당별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구체적인 그런 준비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좋은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선거가 막판까지 어떠한 변수를 띌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뭐 소위 카더라는 신뢰할 수 없는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당의 후보가 공이 본인의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나 나오는 출구조사 이후에 나오는 입장문을 통해서 네. 앞으로의 향방 반응향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떨까요? 저희들도 지금 사실 선거를 치기가 너무 바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경선 과정부터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드렸고 또 끝까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부 사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굉장히 내용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이후에 인소위가 없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전국 구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민주당보다 저희들이 훨씬 늦었죠. 출발도 늦었고 민주당은 경선이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 끝났어요. 근데 저희들은 끝까지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선이 되는 그 순간까지를 최선을 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부 부분은 이제 있어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최종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에는 상당한 규모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느 쪽이든 사실 지는 쪽은 제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만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저희 당대표를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아마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친윤 또 그 친한계 이렇게 또 갈등도 이번에 많이 노정이 되었고 네. 거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범보수 개편의 어떤 중심 구도로 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국민의힘 안에서만 개편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범보수 그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쏘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준석 후보가 얻게 될 득표 또는 김문수 후보가 얻게 될 득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분열이 통합되는 측면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더 증폭되는 측면으로 선거의 결과가 나타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영향은 이 보수 진영에서 조금 더 큰 그 어떤 정계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이 아니라 분열됐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대선 우리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내세웠다가 결국 어떤 그 단일화가 결국은 결렬이 되고 나중에 또 후보가 교체되는 그런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조금 반쪽짜리 유세를 하다가 결국 이제 온전한 유세를 했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탈당을 해버리고 하와이에서 이준석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역대 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는 좀 처음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번 대선 결과가 굉장히 조금 나쁜 쪽으로 놓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판에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보수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고 그리고 지금 구친윤계가 주력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나름대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보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그 시점이 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칩거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어떤 김문수 후보의 지지하는 어떤 이게 지원 유세를 하는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칩거 상태에 나와서 사실상 공개 행보를 하는 어떤 정치 재개 신호탄의 가능성도 열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혼돈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한 그런 내부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입니다.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 경기지사들은 대통령 문턱에서 번번이 울었습니다. 민심 바로미터인 수도권을 누비며 스타급 거물 정치인으로 조명받으면서도 유독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앞서 쓴맛을 봤던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거대 양당 간판으로 나선 이번 대선, 이 징크스는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 2인자 국무총리도 늘 낙선했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와 탄탄한 행정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한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중도 하차했고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후보도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 간판은 늘 달랐습니다. 같은 이름을 걸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당은 민주화 이후 한 차례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지 않은 거대 양당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충청도 1등은 이변 없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국 유권자의 7%지만 중원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건데 이번에도 족집게의 명성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성향은 얄궂게도 계속 엇갈렸습니다. 한쪽이 보수 정권이면 다른 한쪽은 진보 성향이 집권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넉 달 만에 열리는 조기 대선, 이 징크스는 이어질까요?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법.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전 서울법대 검찰 출신의 영선 정치 신인으로 권좌에 오르며 각종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엔 어떤 게 깨지고 무엇이 살아남을지 곧 뚜껑이 열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지역, 바로 충청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나오시죠. 네,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서부터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후 2시 기준 대전 지역 투표율은 65.3%입니다. 오후 1시 집계부터 사전 투표율 등이 포함된 수치인데 지난 20대 대선인 64.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종은 70%, 충남과 충북은 각각 63.4%와 6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의 유권자는 모두 476만 명인데 이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충청권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당선됐고 지난 20대 대선 역시 세종을 제외하고 대전과 충남, 충북의 민심이 향한 곳이 승리했습니다. 이 충청권은 정치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 상황에 따라 표심이 달라지는 만큼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충청권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중도층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투표소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투표소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캐스팅보트 지역, 이 대전 지역 살펴봤고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곳으로 나타났는데요. 오후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나설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현 기자. 네,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유권자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현재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점심시간 무렵부터 긴 줄이 생기기 시작해 지금도 투표소 밖에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투표소 914곳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투표율은 오후 2시 기준으로 62.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인 사전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인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합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율은 30%를 간신히 넘겨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에 나서는 경향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오후 투표율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부산은 선거 때마다 보수 민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표심을 예상하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은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보수와 진보정당 모두 유세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반나절가량 남았습니다. 최저 수준을 기록한 부산 투표율이 오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최상입니다. 네, 저희가 오후 1시 기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제21대 대선 투표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 사전투표 등을 반영한 투표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민기 기자 나오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선관위 상황판에 적힌 투표율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65%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 치러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을 모두 집계한 수치인데요. 시간대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대선인 15대 대선부터 따져보면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열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를 넘어 80%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외부 반출 문제 등 관리 부실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에 또 참여하려 한 50대 남성 등 2명이 오늘 오전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자정쯤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내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선언과 함께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슈 지역을 분석하는 이곳 이슈 시간입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를 촘촘히 뜯어보고 또 이 시각 투표 상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나와주시죠. 네, 이슈 지역구를 파헤치는 시간 이곳 이슈입니다. 이 시각 지금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 결과가 합쳐진 전국 투표율 65.6%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초박빙 지역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 때 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쳤죠. 그 가운데서도 유독 근소한 차이가 났던 곳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죠. 울산 북구입니다. 현대자동차 대규모 공장이 있는 노동자의 도시로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윤종호 의원을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 대선 때 표차 고작 95표에 불과했습니다. 이 득표율로는 0.07%포인트 차이입니다. 울산 북구의 이 시각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64.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경기 수원 영통구입니다. 이 삼성전자 본사와 화성 사업장이 있는 곳이죠. 네, 이곳도 득표율 차이 0.0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표차로는 166표였는데요. 이 양 진영 역량이 총동원된 이 수도권의 초접전지였습니다. 지금 이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66.8%로 이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난 대선 때 최종 투표율이 80%를 찍었던 만큼 이번 투표율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경기도입니다. 네, 미사, 강변, 미래, 신도시 등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된 하남에서는 지난 대선 득표율 차이 0.49%포인트였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하남의 이 시각 투표율 67.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구입니다. 앞서 역대 대통령을 모두 마쳤던 이 쪽집게 지역으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0.63%포인트, 1012표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땀승을 거뒀던 지역입니다. 이번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투표율 61.2%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도를 접수하는 자, 대통령에 오른다는 속설도 있는데 끝까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지역들, 이번에도 접전이 펼쳐질지 주목되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네, 대한민국의 수도, 이 단일 도시로 가장 많은 유권자를 품은 서울특별시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서울 25개 지역구 가운데 이 9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강남 3구, 또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 3구가 표시됐고요. 이 중원에는 스윙보터로 평가받는 3곳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구, 먼저 서초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법조 1번지 서초구는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요.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사법 리스크로 자주 서초동을 찾곤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서초구,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 63.9%입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쪽집게 지역구입니다. 용산구입니다. 네, 지난 16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중하며 쪽집게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서울 전체 민심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택했지만 용산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산에는 현재 대통령실이 있고 집무실 이전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곳 민심이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이 시각 용산 투표율 63.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박빙 승부처와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의 투표율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이슈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자, 오늘 21대 대선 결전의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선출되는 건데요. 국회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곳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21대 대통령 역시 내일 여기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인공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손혜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 레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이미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벌써 투표 시간 절반 넘게 지났는데요. 후보 대부분 공식 일정 없이 일단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개표가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즈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여부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서울 여의도에 설치된 야외 무대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서울 관악구 자택에 머무르면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했고요. 권영국 후보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빈소를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각 후보 캠프에선 투표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틀 모두 주중에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각 후보 모두 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네, 후보들 SNS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엄중한 심판을 부탁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두 번의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80%를 넘길지가 주목됩니다. 각 당 모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통합의 시대,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저는 이번엔 좀 높으리라고 봐요. 여러 가지 격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말끔히 이제 딛고 넘어서서.
네,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를 기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제각각이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빛의 혁명,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제주부터 서울 광장까지 하루 일정치고는 꽤 동선이 길었습니다. 추격자인 만큼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에 대하는 본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어딘가요? 네, 모든 후보는요, 선거 운동이 시작된 3주 동안 표밭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역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각 후보가 어느 지역을 핵심 승부처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선을 보면요, 수도권 다음으로 발길을 돌린 곳은 영남권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시작 이후 호남보다 영남을 먼저 찾았는데요,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 더해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파동까지 실망한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청년층이 많은 서울 도심과 대학가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다음이 호남인데요. 2030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과 세대 교체론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고 노동자 농성장과 같이 노동 현장을 주로 찾았습니다. 네, 선거 구도나 후보별 전략이 투영된 것으로 들리는데요. 송 기자, 대선 기간에 유세 현장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 키워드 재맹이가 남이가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꼽아봤습니다. 이 후보 유세의 가장 큰 줄기는 사실 내란 심판이지만요, 그 외에도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중도 확장입니다. 이 후보 고향이 바로 경북 안동이죠. 영남 출신 민주당 후보인 자신이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앞서 유세 동선에서 봤듯 영남 지역 정말 자주 찾았고요.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이든 쓰는 게 맞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도 드러냈습니다. 재맹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네, 이 김문수 후보는 유세 때마다 상의를 벗어젖히면서 이 안에 쓰여있던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 유세 특징 정직한 아버지 김관식으로 뽑았는데요. 티셔츠 문구에도 이런 정직한 아버지라는 문구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드라마인데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양관식이란 캐릭터가 나오는데 김 후보 선거 전날 제주에 가서는요, 이 캐릭터의 옷을 따라 입기도 했습니다. 현장 유세에선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과 가족들은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온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준석 후보는 학식이죠. 어제도 대학을 방문했는데 현장 학생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이준석 후보 유세 일정 따라가면요, 이 후보 점심은 꼭 근처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안부터 선거 전략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후보가 이렇게 방문한 학교만 13곳입니다. 2030 세대와의 접점을 이렇게 넓히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당부하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들의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선거일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됐죠. 그 기간 후보마다 설화가 불거지기도 했고 여러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 막판 판세 변화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각 후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1위였던 흐름은 견고하다면서 굳히기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판이 뒤집혔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2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조사 결과로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표 금지 기간 이후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과 김문수 후보의 리박스쿨 연루 의혹, 짐 로저스 허위 지지 선언 논란 등으로 판세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관측 물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 대선 1강 1중 1약 구도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처럼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19대 대선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1강 2중 구도였습니다. 당시엔 밤 10시쯤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반면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당선자 윤곽이 언제쯤 가려질까요? 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라서요.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집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개표가 70% 정도 이루어질 때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자정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 시점은 투표율이나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 종료까지는 이제 5시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 레이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당과 후보들 막판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이준엽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전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이 기자, 이재명 후보 측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곳 상황실에는 취재진부터 하나둘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마쳐서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서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균형 발전과 안보, 문화 강국, 잘사니즘 등 자신의 대표 공약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투표로 대한민국 저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추가 메시지를 통해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내일의 우리는 오늘보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특별 지침으로 전당원 대상의 투표 독려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나섰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한 표가 간절한 상황이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도 열렸는데 총괄선대위원장단도 한 목소리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그 선거에 참여한 정치 세력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때 더 튼튼해진다며 승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은 지난번 불법계엄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민심에 준엄한 선택을 어느 누구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현재까지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수 결집을 경계하고 더욱 지지층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곳 개표 상황실에는 투표 종료 직전인 저녁 7시 반쯤부터 당 관계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표 상황실과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서울 여의도 야외 무대에서 개표 방송 시청 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이 후보도 당선 여부가 확실해지는 시점쯤 행사장으로 이동해 연설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이준혁 기자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김다연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상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언론사 기자와 당 관계자 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5시간쯤 뒤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원장들과 의원들이 속속 모여서 함께 출구 조사와 개표 방송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투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락의 윤곽이 가려지면 이곳으로 이동할 거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공개 일정 대신 SNS를 통해 오늘은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 날이자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2달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름 뒤인 오는 1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국민은 더는 이런 위선에 속지 않는다며 투표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당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자성과 함께 대신 후보의 청렴함을 보고 선택해달라는 호소도 나왔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했느냐 깨끗했느냐 진실하냐 허위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 선상에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은 김 후보의 경우 선거 운동이 짧았음에도 지지세가 집중적으로 오른 점에 주목하며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상승 기류에 보수층 총결집이 이뤄지면 역전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특히 전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의 투표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관위를 향해서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부실 관리 논란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당과 후보들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준엽, 김다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일화 없이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마친 이준석 후보,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을 해달라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철희 기자 나오시죠. 네,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상황실은 아직은 일부 취재진과 당직자들만 모여 있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한 뒤 경기 화성시 동탄 자택으로 돌아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쯤 이곳 개표 상황실로 출발할 예정인데 앞서 SNS를 통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자금이나 조직, 언론의 지원도 없이 대선을 시작했다며 그간의 선거운동을 명량해전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호 4번 이준석을 찍는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관계자들도 미래를 준비하자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태한 정치인들이 정신 번쩍 들게 할 정도의 압도적 투표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에선 10% 안팎의 지지율이 나왔던 이준석 후보, 실제로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범보수 후보인 이 후보 득표율이 올라가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대선 이후 정계 개편의 향방까지 갈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새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인선부터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력 교체를 앞둔 용산 대통령실, 지금 어떤 표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 새 대통령 맞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내일부터 이곳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후보에 따라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당장 업무를 보려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내일 오후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등을 우선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확정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보안 통신망과 상황실 등 시스템 점검과 내부 시설 점검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로의 마지막 인수인계는 대통령실 살림을 맡아온 총무비서관이 하게 됩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내일 비서관실별 인수인계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도 새 정부 출범 초기 국가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군 출신 인사 등 실무 직원들은 새 정부 인사가 날 때까지 남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흔적도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청사 건물 전면에 5개 층 높이로 걸려있던 대표 문구,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대형 현수막도 철거된 상태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실무 직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임시 공휴일인 오늘은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처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공무원들도 내일부터 부처로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쯤 일산 동구 백석 1동의 한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6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확인 결과 신고자와 이름이 같은 여성이 자신의 거주 지역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신분증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생년월일을 비롯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투표 마감까지 5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